한국의 신인 개발 시스템은 세계 탑티어 수준입니다. K-팝은 팬의 진심인 나라예요. 팬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퍼즐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경제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류, K컬처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 맥락으로, 또 문화적인 의미로, 또 시스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좀 시스템적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멀티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볼 때 이 멀티와 융합 마인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느냐, 케이팝의 경쟁력을 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 경험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미국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급 대학에서 뭐 요청이 와서 케이팝도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케이팝 비즈니스 강의를 좀 하기도 하고, 뭐 더 많은 여러 가지 요청도 좀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케이팝이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뮤직 비즈니스 안에 케이팝 강좌를 이렇게 조그맣게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분들도 굉장히 신기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멀티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직무, 여러 개의 비즈니스, 여러 성격이 다른 콘텐츠를 하나의 시스템에 녹여서 한 기획사에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걸 제작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게 좀 익숙하죠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늘 젖어 있기 때문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이브, SM, YG 같은 이 기획사를 보면 지금 현재 보면 기획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출연을 시키는 그런 에이전트 기능도 하고 있고요. 매니지먼트 기능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만 출발했죠. 아티스트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스케줄 잡고 하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것도 업종 업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작업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는 매니지먼트업, 제작업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반 제작사 따로 있고, 또 아티스트만 데리고 있는 매니지먼트 기획사가, 소형 기획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 기획사 형태로 가면서 제작업도 같이 가요. 또 유통업도 같이 가요. 뭐 여기 등등등등 붙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비즈니스 업종을 하나로 묶어서 올 인 원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세계 엔터 기업사의 유례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자, 이것을 저는 닭꼬치 비즈니스라고 설명을 해요. 닭꼬치 비즈니스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자, 닭꼬치 보면 떡이 있고 고기가 있고 파가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메추리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멀티태스킹 얘기를 했는데, 멀티태스킹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있지만 닭꼬치로 꿰면 이건 뭐예요? 떡 더하기 뭐 파 더하기가 아니라 그냥 닭꼬치인 거예요. 그냥 닭꼬치예요. 그 각각은 각각의 기능도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미국에서 이거를 희한하게 바라보는지. 자, 미국은 법적으로도 일단 기획업, 에이전트업, 제작업 다 분리돼 있어요. 그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게 되면 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업 안에서도 또 분리돼 있어요. 개인 매니저가 있고요. 아티스트가 매니저를 고용하는 형태거든요. 개인 매니저가 있고, 비즈니스 매니저 따로 있어요. 외부에 어떤 계약하는 매니저. 그다음에 미국은 모든 계약에 변호사가 들어가잖아요. 작은 계약 하나도. 근데 그 변호사가 매니저로 붙어 있어요. 그 법률 매니저 개념으로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벌써 여기에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 20세기로 돌아가 보면 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 기억이 나요. "한국은 이것저것 잘하는데 하나의 딱 직무로 이렇게 뛰어나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 20세기는 분업화됐죠. 좁고 깊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융합 시대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 굉장히 융합적 사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대 21세기 한국의 문화 DNA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유명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또 이것도 해외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건데, 한국 케이팝 비즈니스 너무나도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올인원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나서 창작에서도 멀티 DNA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멤버 구성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큐를 보면 보컬이 있고, 댄스가 있고, 랩이 있고,
연주가 있고 등등등 이렇게 기능적인 역할들을 잘 맡아서 가는데 이들의 조합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분도 좋고 전체도 잘 퍼즐처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비주얼 담당, 어떤 친구는 개성, 스마트, 어떤 친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력도 이렇게 포지션이 각각 있는데 그것이 잘 조합되어 있다. 올인원 방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나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5가 아니라 10이 되고 20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올인원 시스템의 컴팩트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그룹 구성을 하고요. 한 그룹 안에 좀 좁혀서 들어가 볼게요. 유닛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죠. 이렇게 한 그룹 안에 이렇게 여러 시스템의 유닛 그룹들이 지역에 따라서 또 컨셉에 따라서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다양성을 통해서 어떤 효과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올인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융합에 대한 DNA가 굉장히 탁월한데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 NCT라는 아이돌 그룹 생각날 겁니다. 여러 유닛이 있잖아요. NCT 127, NCT 드림 여러 유닛이 있고요. 그 유닛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무한확장의 이런 패키지 전략들이 숨어 있어요. 마블의 전체 그 세계관 안에 보면 이렇게 어벤져스 같이 영화에 따라서 패키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 브랜드가 되면 개별 영화들이 각각의 마케팅을 통해서 각각의 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이미 브랜딩돼서 그 브랜딩들을 패키지 전략으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범위의 경제라고 합니다. 범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가능성들과 경제적 가치를 올려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하나의 라면을 끓여서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로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리소스가 들어가죠. 그런데 100이라는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떡이라는 하나의 요소만 넣으면 떡라면으로 2개의 메뉴를 만들었을 수 있죠. 이게 범위의 경제성입니다. 그다음에 만두라는 거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만두라면이 되죠. 3개 메뉴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그룹 안에 이런 범위의 경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올인원 방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범위의 경제를 확장시키다 보면 결국은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죠. 규모의 경제성은 규모가 클수록 매출이 증가하고 코스트 어떤 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죠. 근데 양을 넓히지 않아도 제한된 양 안에서도 범위의 경제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여러 개를 그냥 단순히 합이 아니라 그것의 각각의 기능을 올인원 시스템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그 관리 시스템이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큐멘터리 보면 저도 요런 내용이 납니다. 한국의 케이팝은요. 하나의 곡 속에 여러 개의 장르가 잘 녹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도 보면 한 곡을 보면 소녀시대가 부른 곡을 보면 9개의 장르가 녹여져 있는데 이게 9개의 장르가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 있고 투박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채로움으로 잘 녹여냅니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의 다채로움으로 녹여내기 때문에 한국 팝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마다 그런 어떤 변화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SM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이수만 전 회장이 만든 방식입니다. 사실 케이팝의 이런 다양한 멀티 또는 올인원 방식 이수만 회장이 만들었어요. 공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송캠프 방식인데요. 세계 모든 작곡가 한 40-50 명을 또는 많게는 한 100명 이상을 집단 창작 방식으로 곡을 만들거든요. 그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경제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단 창작 방식을 통해서 믹스팝 형태로 케이팝 곡을 만들어서 작곡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곡에 여러 명이 붙다 보면 뭐 오히려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날 수 있고 이질적인 조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질적이지 않고 굉장히 개성 있게 만들어 갑니다. 뭐 아이브의 예를 들어서 키치라는 곡 보면 6명의 작곡가가 붙어서 한 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통 한 곡에 3-4 명, 많게 10 명까지도 한 곡에 작곡가들이 붙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매력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업종 외에도 직무 면에서도
케이팝 보면 신인 개발 또 A&R이라는 그 프로듀싱 시스템이 있어요. 아티스트 레퍼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단순히 음악의 컨셉만 잡는데 우리는 A&R이 이런 여러 가지의 직무를 다 관여합니다. 팬 마케팅, 콘서트, MD 상품, 뮤직비디오 디자인 너무너무 많은 이런 분야들을 처음에 컨셉 잡을 때 다 꿰고 가는 거. 아까 닭꼬치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할 때도 처음에 설계한 이런 어떤 컨셉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서 다 연결되는 하나의 시스템에 녹여낼 수 있는 것. 이런 멀티 DNA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요. 우리도 벤치마킹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는 앨범 제작 시스템, A&R 시스템과 일본이 가진 덕후 문화, 오타쿠 문화라고 그러죠. 팬과 소통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접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의 방식으로 더 발전시켜서 오히려 일본에 소개하고 일본이 오히려 역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런 통합적인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정학적 위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륙, 해양 세력의 교량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력이 약할 때는 간섭 효과가 되게 많잖아요. 외침도 많이 받고 막 정말 지금도 강대국 사이에서 있지만 이런 위협이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적응해야 되고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냥 평온하게 안주하게 놔두지 않는 이런 문화적인 환경들이 이런 융합 DNA를 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케이팝을 이끌고 케이팝은 다시 드라마와 영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K 브랜드의 선순환 효과가 돼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까 제가 범위의 경제성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케이팝 그룹 안에서 여러 멤버들이 다채롭게 서로를 이끌고 전체 그룹을 견인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선순환 올인한 시스템이 K컬처와 케이팝 발전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팝 성공 요인 중 글로벌 시장 성공을 꼽기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마디로 절박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본은요, 수출을 이제 해외 진출이라고 보면 일본은 나가고 싶다고요.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국은 케이팝 또 엔터 상품은 규모의 경제, 범위 경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시작부터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지의 땅 글로벌이라는 세계로 우리는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오리콘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특수성 때문에 일본하고 묘하게 바라보는데 일본 시장 굉장히 큽니다. 세계 2대 시장입니다. 오리콘 시장이. 그래서 일본이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는 아예 통계 자료도 없었고 한 15년 전 보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이 SM이었죠. 일본의 1등 기업은 에이벡스라는 회사였는데 매출이 7%밖에 안 되고 BTS가 처음 등장할 때 한 10년, 11년 전만 해도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일본과 우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내수 시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다음 잘 되면 해외로 나간다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작부터 내수 시장이 안 좋아하는 것보다 나갈 수밖에 없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고 가끔 국내 팬들이 "너무 해외 팬들 중심으로 가요. 좀 우리도 고려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케이팝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10명 중에 9명이 해외 팬입니다. 자, 그러면 엔터 상품은 제가 범위의 경제성, 규모의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엔터 상품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도 크고 수익도 커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직은 어떤 그 금액으로 따지고 수평은 이런 그 판매량으로 따지면 중간에 이렇게 매출 그래프가 쭉 생기잖아요, 매출이. 그 매출이 증가하는데 비용 곡선이 어떠냐면 이렇게 갑니다, 엔터 상품은.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높이 측정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용이 그렇게 늘지 않아요. 왜? 스트리밍을 더 해도 또 뭐 문화 상품을 더 소비해도 여기는 소프트웨어 상품이고 기호 상품, 취향 상품이기 때문에 무형의 제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아이돌 연습생부터 음반, 투자, 뮤직비디오 다 투자예요, 다 투자. 근데 회수는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회수가 되면 엄청난 그 수익이 보장되는데 요렇게 가면 매출과
비용 곡선이 쭉 만나는 지점이 BP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일반 제조업은 어떠냐면 매출 곡선이 있으면 비용 곡선이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적어요. 그래서 비용 곡선과 매출 곡선이 나란히 가다가 익스체인지 되는 요 점이 BP점이에요. 그래서 BP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 그러나 리턴도 서서히 성장하지만 케이팝은 어때요?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BP점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공간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BP점이 넘어가면 비용 곡선이 늘지 않기 때문에 매출 곡선과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여기 리턴 곡선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해외 글로벌 시장을 기본으로 우리는 비즈니스판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위기가 바로 기회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하나 더 비교를 좀 해 볼게요. 일본의 장인 정신 또 평생 직장 개념 20 세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했어요. 뭐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 하나 한 우물 파. 그리고 평생 직장. 뭐 일본 보면 뭐 어떤 초밥집이 없어졌는데 뭐 200년 됐고 뭐 6대 7대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듣잖아요. 그걸 미덕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 21세기에 트렌드 변화가 빠른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변화가 급변하는 이런 특히 엔터 산업에 있어서 과연 20세기에 이런 미덕이 모든 것을 좌우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일본의 아이돌 시장 하면 떠오르는 기획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라시 등을 배출한 지아니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케이팝 기획사들이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벤치마킹하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물론 지아니 키타카와라는 설립자, 뭐 전설적인 설립자입니다. 이제 사망을 했는데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졌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변화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든지 저작권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한 20년 전 모델들을 계속 고집하다가 변화하는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요즘에 저작권보다는 저작권 방임 시대, 팬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2차 컨텐츠 시대, 팬덤이 주도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예능하면 일본은 어떤 기획사가 있냐면요.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100년도 넘은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요. 일본 예능이 거의 다가 있어요. 뭐 거의 다 재계약하고요. 거의 다 여기 있어요. 독점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월급도 받습니다. 거기 신인들 들어가서 수익 구조 못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고 월급도 주고요. 다만 대박이 나도 또 약간 수익 구조가 적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나눠 가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벌써 100년 이상 예능 부분을 독점적으로 가져가요. 장인 정신이 있고 평생 직장 개념이 있어요. 근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보면 좀 의문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케이팝 1등 상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21세기 엔터 산업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모던 케이팝의 역사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 뭐 케이팝 전통적 케이팝 물론 있습니다만 뭐 SM 이수만 회장부터 시작됐다. 뭐 서태지부터 시작됐다. 비슷합니다. 3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SM에서 출발했는데 SM이 한참 성장하던 시기에 한 얼굴 못생기고 촌스러운 그러나 재능 있는 한 아티스트가 여기 오디션을 봐요. 그런데 떨어집니다. 이수만 회장이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티스트로 성공해서 훗날 JYP라는 엄청난 기획사를 설립했어요. 바로 박진영 씨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역동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JYP가 한참 성장하던 시절 작곡가로서 활동하던 프로듀서가 있어요. 훗날 하이브라는 엄청난 기획사를 설립했어요. 방시혁 작곡가가 JYP와 함께해서 성장을 했죠. 이런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역동적으로 경쟁하고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거. 이런 절박함,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케이팝의 어떤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이죠. 우리 항상 경쟁하는 사회에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제가 뭐 NHK에 작년에 뭐 출연을 해서 케이팝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본은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적이지 않아요. MZ세대 마찬가지고. 근데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 사회라는 이런 좀 안 좋은 면, 어두운 면도 있지만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국의 IT라든지 미디어가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IT 미디어 플랫폼과 영상 소프트웨어 발전한 우리나라가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공략의 도구로서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니까 고속도로가 쭉쭉 깔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었죠. 수출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를 타고 뭔가 물류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플랫폼은 글로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음악이 흥행할 때 음악의 본질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뮤직비디오가 마치 마케팅의 전쟁터에서 선봉장처럼 치고 들어가서 팬덤을 형성하면 그다음에 음반이 팔리고 콘서트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이런 경쟁력, 시각 매체의 IT 매체의 특성이 바로 글로벌 성공의 특징이다. 그 안에 보면 칼군무, 케이팝의 특징, 댄스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글로벌 팬들이 그 챌린지를 통해서 확산하고 참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화와 언어와 국경이라는 진입장벽을 일거에 깨고 한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나라에서 수출이라는 것을 한 번에 점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여기 생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와 다르게 한국의 아티스트 발굴 육성 시스템의 특장점과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신인 개발 시스템은 세계 탑티어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문화를 결합했지만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비빔밥처럼. 우선 JYP와 하이브가 지금 이제 미국 합작으로 미국 현지에서 케이팝 그룹을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현지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케이팝에서 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한국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비즈니스 앞단을 맡고 있어요.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하고 컨셉 잡고 트레이닝하는 이런 아티스트 DNA를 만드는 프로듀싱, 전반부 프로듀싱은 우리가 맡고 있고요. 미국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미국은 거대한 시장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홍보, 유통, 프로모션, 후반부 프로듀싱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인 개발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면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발굴하는 캐스팅 시스템, 하나는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오디션의 역사를 보면요. 뭐 예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도 있었고 강변 가요제, 대학 가요제 이렇게 등용문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의 시스템은 방송사와 결합되는 스타일로 오디션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를 들여다보면 오디션은 일단 원석을 발굴해서 재련을 통해 스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뽑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오디션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영화, 케이팝 드라마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리스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영화를 만들고 개봉하기 전날 막 고민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일반 재화는 어느 정도 잘 만들고 나면 이거 잘 팔리겠다 예측이 좀 되잖아요. 그게 불확실하거든요. 럭비공 같단 말이에요. 일반 재화는 축구공 같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데 방송사와 결합해서 오디션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시장이 검증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게 되면 팬덤도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테스트 베드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완제를 만들어서 기획사에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테스트 베드가 오디션 단계에서 끝이 나고 리스크가 줄어든 단계에서 시장이 검증된 아이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에는 방송사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디션을 하고 있고 육성 단계에서 보면요.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도 한국의 멀티 DNA가 들어갑니다. 일단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능을 트레이닝 시키겠죠. 노래, 연기, 춤, 랩, 뭐 예능, 스피치 막 다 가르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크게 보면 예전에는 가수와 연기자가 엔터테이너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수가 잘 활동해 스타가 되면 크로스 테이너, 멀티 테이너 개념으로 이미 떴으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확장을 해 볼까? 연기로 이렇게 진출을 했고 연기자로서 뜨고 나면 브랜드 확장해 볼까? 가수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수지만 연기도 배우고 다 배워요. 나중에 예능에 출연하니까 스피치도 배우고 우리는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면 '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걸 감내할 수 있는 DNA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판소리 보면 어때요? 판소리 사요소 갑자기 기억이 해 보면 춤, 발림, 안일이, 창이 노래죠. 추임새 뭐 기억이 나네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보면 연기도 있고 춤도 있고 사설,
스피치 그러니까 다 있어요. 노래 다 들어가잖아요. 원래 원시 예술 또 서구나 한국 또 전통 예술 보면 연기, 춤 이게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엔터테이너는 사실 연기자는 노래도 잘해야 되고 노래 잘하는 가수는 연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유 보면 그런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제 보시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재능들을 시작해서 시작 단계에서 나중에 확장 어떻게 할 것인지 DNA를 만드는 씨앗을 만드는 단계부터 그런 요소를 다 이식시켜서 나중에 텃밭에 심고 나면 여러 열매들이 열리게끔 이렇게 멀티 재능을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창작을 홍보합니다. 창작 분야는 작사, 작곡, 뭐 연주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창작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아티스트는 노래 잘하면 창작자들이 천재 창작자들이 곡을 만들고 작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 입혀줬죠. 옷을 입혀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이 됐는데 요즘은 내가 직접 해요. 왜냐하면요. 진정성 때문이에요. 요즘은 팬과 함께 만들어 가고 나의 얘기를 나누고 소통해서 그 얘기를 또 곡으로 만들고 학생 시절에는 학생 얘기들을 나누고 아이돌로서 고민이 되면 아이돌의 고민을 얘기하다 아이돌이랑 곡을 만들고 또 이렇게 자기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곡을 쓰고 내가 고민하던 얘기를 하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흔적들을 작품에 녹여내고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창작도 배운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인성과 멘탈 케어 부분이 있어요. 원래 팝은요. 미국 팝은 약간의 자유와 일탈을 허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기성세대의 반항도 하고 약간의 일탈,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미국 문화는. 근데 우리 팝은 좀 다릅니다. 인성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실은 공인이 아니거든요, 가수는. 근데 준공인의 역할로서 우리 언론에 보면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실 공인은 아닙니다. 공적인 인물이 공인인데 근데 준공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JYP가 항상 얘기하죠. 진실, 성실, 겸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모델이 굉장히 인기 있어서 일본에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한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연예인이 되려면 흔히 행동 조심, 말 조심해야 된다. 대중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게 가르칩니다, 케이팝에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다 보면 언젠가 실수를 하게 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미지 메이킹 그러면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외적 이미지 메이킹 하죠. 표정,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스킨 톤은 어떻고 헤어는 어떻고 그 자체가 보면 뭔가 나를 꾸민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케이팝은 내적 이미지 메이킹을 얘기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변화되는 것들. 그래서 인기가 이만큼 올라가면 관리 능력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인기가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인기에 비해서 신인 개발 시절에 연습생 시절에 그 관리 능력의 씨앗 DNA를 탑재하지 않으면 이 인기가 나를 잡아먹거든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JYP가 그런 걸 좀 잘해요. 하이브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디렉터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외부의 SNS에 작품을 올리고 미디어에 노출될 때는 직원이나 팀장에게 물어보고 아티스트가 콘텐츠를 업로드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냥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요. 요즘은 변화하는 팬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그 검증하고 검사 맡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티스트가 자기를 검열하는 셀프 디렉터로서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언론에, 팬에, 미디어에 그렇게 많이 대응하고 같이 있어도 사고가 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배우나. 그래서 일본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PD, 일본 PD가 NHK PD가 저보고 우리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요. 그 연습생 시스템을 동남아에서도 이식시키려고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제가 다루지 못하지만 한국은 왜 이런 경쟁적인 구도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 어떤 문화 DNA, 밈 속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까? 전통 문화에서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아지는데 오디션 주의점이나 사기 피해를 막는 팁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즘에 연예인 지망생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지망 1순위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보면 '연예인 되고 싶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주위의 친구들 또 한 달이 두 달이 걸치면 다 지망생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는 그 가이드
북을 좀 소개할까 싶어요. 대중문화예술인 지망생을 위한 오디션 가이드라인. 7가지는 꼭 좀 명심해 주세요. 이걸 좀 읽어 보시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거 검색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콘진원에서 또 문체부에서 이 사이트가 있어요. 대중문화예술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업체가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좀 유력 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안 되면요, 연예 관련 협회라든지 콘진원에 문의해 보시면 요즘에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4대 기획사를 비롯해서 엔터 기획사의 이제 문체부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한 달 전에. 요즘에 여러 뭐 이슈들이 많잖아요. 미니지 이슈도 있고, 또 AI의 저작권 이슈도 있고, 딥페이크 이슈도 있고, 너무 이슈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 개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뉴진스와 관련된 부분, 계약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기획사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엔터 업계가 짧은 시간 성장하면서, 예전에 왜 한 가수의 죽음이라든지 동방시기 사건 때문에 이 기획업이 등록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준 계약서도 사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획사가 지켜야 될 준수 사항들, 또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견제 장치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런 게 포함됐어요. 근데 대형 기획사를 이번에 가면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얼마 전에 생긴 제도 중에 뭐 10대 학습권 수면권을 위해서 10시 되면 퇴근시키잖아요. 콘서트 하다가, 뭐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뭐 정동원 씨 대표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콘서트 하다가 뭐 일찍 가고 아이돌들도 일찍 가고 그러니까, 저가 이제 관여하는 일을 하니까 막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해요. 너무 타이트하게 쪼지 말라고. 우리가 인제 자체 프로그램이 좀 좋다. 그래서 너무 뭐 또 우리가 또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뭐 나이별로도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그룹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활동을 나누다 보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어쨌든 대형 기획사가 생각보다 요즘은 되게 선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 옛날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사는 갑, 아티스트는 을, 기획사는 가해자, 아티스트는 피해자, 이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획사 가 보면 이런 구조들 기자님들 너무 기사를 많이 쓰니까 좀 바꿔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근데 이게 딱 전환되는 계기가 뭐냐면 피프티 피프티 사건입니다. 아티스트가 갑이 될 수 있구나. 요즘은 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담 변호사도 있어서, 기획사에서 실수하거나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뭐 문제 얘기하면 바로 변호사들이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형 기획사가 굉장히 좀 갑은 아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획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직도 일부 기획사는 제가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듣던 그런 문제들 있죠. 뭐 노예 계약 같은 거라든지, 뭐 정말 일방적인 어떤 문제점, 착취, 이런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 이게 어떠냐. 저도 전화 엄청 많이 받거든요. 아는 사람의 아들, 딸들이 길거리 캐스팅 됐는데 어떠냐, 이렇게 인제 질문 받으면 제가 첫 마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활동비, 트레이닝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열애아홉은 캐스팅을 했는데 뭐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해야 되고 트레이닝비를 받거든요. 이거는 진짜 캐스팅이 아니에요. 진짜 캐스팅은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는 거죠. '이 친구 되겠다.' 싶어서 내가 투자해서 얘를 키우겠다라는 걸 진짜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비를 요구해서 자기 돈으로 트레이닝하고 홍보하는 것은 절대 기획사가 아니라 학원형 기획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캐스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길거리 캐스팅이 뭐 완전히 없어졌느냐? 요즘엔 거의 잘 없어요. 지하철에서 옛날에 명함 이렇게 돌리는 추억의 그 길거리 캐스팅, 키워줄게. 어, 그런 캐스팅은 좀 없어졌는데, 좀 넓게 보면 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팅은 인바운딩 캐스팅과 아웃바운딩 캐스팅이 있어요. 인바운딩은 뭐냐면 우리가 언론에 공개해서 많은 참가자들을 모아서 뭐 10만 명, 2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명 이렇게 하는 오디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참여할 것 같죠. 근데 기획사 신인개발팀에서는 어떤 친구들을 보냐면,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 시장 안에 있어요. 그럼 많이 걸러지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요. 어떤 친구들을 찾냐면, 프로에 도전하지 않는 아마 중에 흙 속의 진주들이 있고, 그냥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은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온라인상에도 있고, 지역 축제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버스킹 무대에서 아마추어
이런 매니아층에 굉장히 흑석의 진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웃바운딩 캐스팅에서 찾아가는 캐스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어 지방의 어떤 청소년 페스티벌에 딱 보고 '중학생이 괜찮다.' 이러면 찾아가 캐스팅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길거리 캐스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사기적인 유형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케이팝은 팬의 진심인 나라예요. 정말 팬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발전시켜 팬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강의할 때 스타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어요. 또 스타 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팬더스트리, 팬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팬덤을 중시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이제는 팬덤 3.0이라는 개념을 계승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런 팬 문화가 글로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굉장히 케이팝도 발전하고 팬들도 케이팝을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팬덤 3.0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도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야 우리 때 니네 못지 않았어. 우리도 난리 났어. 엄청났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열광은 똑같은데 팬덤 1.0은 소비자로서 열광했어요. 그냥 수용자로서 열광자 위치에서. 팬덤 2.0 개념은 뭐냐면 웹이 도입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웹이 도입되니까 댓글도 쓰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참여 간접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팬덤 3.0은 뭐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기획사가 너무너무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의 기획력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주의점은 그 대신 팬이 주체적으로 제작 전반에 참여하는 그런 파트너 입장이기 때문에 팬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프로슈머라는 개념입니다. 프로슈머는 합성어예요. 프로듀서, 제작자와 컨슈머, 소비자가 합성어입니다. 제작하는 소비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작에 참여한 소비자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커시라고 그러는데 효능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제작, 그리고 한국의 컨텐츠가 사실은 한국어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알아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 가치들을 팬들이 참여해서 얻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작년 세대들은 학창 시절에 들었던 시예요. 김춘수 님의 꽃이란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팬덤 3.0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뭐 여의도 여고 1학년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그냥 집에서 있는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여고생이 불과했는데, 내가 그를 팬덤으로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엄청난 팬 마케팅의 응원군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콜링입니다. 우리가 팬덤 3.0이 일본, 미국보다 늦었는데 빨리 발전했던 그 계기, 첫 스타트가 어디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국민 프로듀서, 프로듀서 101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그전에는 시청자로서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오디션에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여고생이 아니라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콜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감도 가지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예전에 팬덤은 어땠을까요? 일반 명사였죠. 그냥 팬클럽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팬덤은 어때요? 고유 명사로서 아미, 블링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남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작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엔 아이돌을 기획할 때는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했어요. 완제를 만들었습니다. 완제를 천재들이 만들어서 짠 하고 줬어요. 그럼 소비자는 그냥 소비만 하잖아요. 이게 싫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기획사가 어떻게 하냐면 성장형 아이돌을 만듭니다. 때로는 미완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 아이돌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팬들과 함께 합니다. 그럼 팬들이 참여할 여지가 있죠. 변화하다 보면 뭐예요? 그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듀서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슈퍼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같았어요. 내가 아티스트예요. 그럼 손을 쫙 펼치면 망토가 와서 딱 걸치면서 짠!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이미지가 천재 작곡가, 작사가, 디자이너가 아티스트에게 붙어서 옷을 입혀줘서 짠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아이언맨 같은 구도예요. 미완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업그레이드 되면 팬들이 거기서 효능감을 느끼고 발전할 때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팬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떡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떡밥. MZ 세대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 같은 나이 드는 세대는 "떡밥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낚시할 때 떡밥을 준다는 그 원리가 똑같은데, 자, 어떤 정보를 팬들에게 줄 때 일부를 주고 일부의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약간 가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의 티저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일부를 비워두면 팬들은 이 떡밥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하고 팬들은 탐정이 되고 탐험가가 돼서 디깅하는, 파고 들어가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디깅 소비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소비를 하다 보고 또 보고 탐정이 되고 몰입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죠. 단서들을 찾아가다 보면 그 퍼즐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빈 공간의 퍼즐들을 채워나가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이건 내가 만든 작품이야. 이건 내 아이돌이야. 내가 성장시키는 아이돌이야.'라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 퍼즐링이라고 합니다. 팬들의 디깅 소비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감을 상승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팬들은 2차 콘텐츠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2차 콘텐츠가 우리 기획사에서 만든 홍보 콘텐츠보다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획사에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이제 자컨이라고 그래요. 자컨 줄여서 자체 콘텐츠인데, 그냥 홍보물을 짠 해서 "자, 소비해. 우리 홍보."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DNA를 넣어요.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일부 가리는 부분, 일부 팬들의 역할들, 또 팬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요. 그걸 딱 주면 팬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본인들의 역할을 부여받게 돼요. 그게 트리거가 돼서 2차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체 콘텐츠와 2차 콘텐츠의 이런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 기획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퍼즐을 풀다 보면 막 낱말 풀 때 보면 답을 다 주는 것보다 빈 공간을 주면 정말 재밌게 몰입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시각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아티스트의 댄스를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포인트 안무를 넣어요. 그러니까 중독성 있고 따라할 수 있고 2차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 안무를 딱 만들어 넣어요. 그럼 팬들은 그걸 보고 챌린지 안무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챌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기획력, 이런 DNA, 이런 마케팅 능력들을 우리가 웰메이드하게 잘 컴팩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SM의 세계관, 광야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인데요. 이 SM의 요즘은 뭐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야 세계관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엑소에게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평행 우주 속 외래 행성이 되고요. 에스파도 광야 세계관을 씁니다. 적과 싸우는 가상 공간이고요. NCT에게 광야는 꿈속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 광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근데 광야가 어딜까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SM에서. 그런데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란 곡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면 한 장면 속에 이렇게 숫자가 보입니다. 위도와 경도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걸 살짝 삽입을 해 놓으니까 누군가는 처음에 본 사람이 있겠죠. '어? 이게 뭐지? 이 숫자가 뭐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디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좌표를 딱 넣어 보니까 '어? 대한민국이네. 대한민국 서울 성수동이네. 왜 성수동이 광야지?' SM의 신사옥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재밌고 웃기죠. 그러면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만족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정보 비대칭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모르는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보가 확산되고 바이럴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같은 세대는 우리가 항상 온라인 마케팅하면, SNS 마케팅하면 어떤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죠? 뭔가 독서실 같은 데서 수십 명의 마케팅 요원이 있어서 몇 천만 원의 마케팅비를 주면 도배를 한다고 그러죠. 온라인에 막 댓글을 쓰고 바이럴을 막 확산시키고 그 힘에 의해서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쫙 뿌린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수백억을 넣어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버튼업 방식으로 이런 정보 비대칭성, 디깅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코드를 심어서 스스로 즐기면서 온라인 마케팅이 글로벌하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거. 이걸 경제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장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 강연을 가다 보면요. 그 아이돌의 어떤 마케팅 시스템을 뭐 재미는 있는데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디즈니나 구글의 마케팅 못지않게 지금 최첨단 마케팅, 그 1등 상품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K컬처가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일단 앨범 매출로 보면 예전에는 일본, 중국, 미국 순이었어요. 근데 인제 중국의 한알령으로 정치적인 펜스를 쳤잖아요. 그 이후에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인제 바뀌었는데 중국의 대량 구매가 인제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왜 일본이 앨범 판매량이 제일 많을까? 미국이 아니고.'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앨범 베스트 10 중에 무려 7 장이 케이팝 앨범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더 판매가 많이 된다고?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미국과 일본의 앨범 케이팝 앨범 판매를 보면 미국은 상위 정점 블록버스터급 앨범의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 저변이 넓고 베이스가 좋은 전반적으로 케이팝 앨범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 판매량이 많은데,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의 법칙이 좀 상반된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8대 2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탑의 판매량의 인기가 많고, 일본은 롱테일의 법칙, 긴 꼬리 법칙이라고 그러죠. 개미들이라고 그러죠. 소수의 합이 이런 파레토의 법칙보다는 훨씬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파레토의 법칙은 이거잖아요. 강남의 예를 들어서 20%가 80%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파레토고, 롱테일은 역사의 발전은 다수가 이끌어간다. 파레토는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 두 개의 경제학적 차이인데, 그래서 일본이 일단 더 좀 많이 팔리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점차 많이 팔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위 정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데 낙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다 보면 거대한 미국 시장의 그 저변이 워낙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일본은 아래에 저변이 넓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의 반대 분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적시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도 이제 확장되겠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이 더 잠재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인제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미국 시장 보면 그 해외 투어 보면 콘서트 거의 미국에서 하지 않냐?" 맞습니다. 콘서트로 보면 미국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케이팝 비즈니스를 보면요. 앞단의 뮤직비디오는 팬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투자입니다. 돈을 여기다 다 써요, 신인 개발할 때.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다 보면 맨 끝단이 뭡니까? 콘서트죠. 여기가 캐시카우입니다. 현금 수익 창출은 캐시카우가 콘서트이기 때문에, 콘서트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콘서트가 정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인데, 여기에 미국 시장이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K팝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케이팝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한류가 좀 생겼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서구 시장 진출이 정말 넘지 못할 강 같은 그런 고비가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문화 언어와 진입 장벽이 항상 생겼고, 컬처럴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요. 문화 할인 현상이 생깁니다. 언어가 다르면 일단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연도 언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연극 공연이나 뮤지컬이 좀 해외에서 선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문화 장벽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 시장을 뚫었고 그 유통망을 얻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좋은 컨텐츠가 미국 시장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미국의 두 개의 거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제작자 권력이 있고, 하나는 유통 권력이 있어요. 자, 원더걸스 정말 선전을 했습니다. JYP가 미국 시장을 이 두 개의 권력을 관통하면서 소비자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전했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근데 BTS가 선택한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보더라도요, 정말 작은 기획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중파도 마음껏 출연을 못했습니다. SM, YG, JYP 빅3 중심이었고, 오히려 거기에 출연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대한 매체로 유튜브라는 매체를 택했어요. 자, 그때만 해도 유튜브 중요한 거 다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유튜브를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했고 주력 매체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두 개의 권력 얘기했죠. 제작자와 유통 권력이 있는데,
BTS는 이 두 개의 권력을 관통하고 정면 승부로 공략한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소비자를 만났습니다. 직거래 장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것이 인정받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오히려 나중에 두 권력자가 뒤에 붙었죠. 소비자들이 먼저 인정하고 오히려 프로듀서들이 나중에 붙었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버를 메인 매체로 전환되던 전환점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저스틴 비버예요. 저스틴 비버를 어떻게 캐스팅했냐면, 미국의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기획자가 유튜브를 보고 초등학생을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음반을 하려고 했는데 이 두 권력층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쿠터 브라운이 이런 얘기합니다. 두 권력을 무시하고 유튜브로 홍보하고 유튜브로 버스킹하고 유튜브로 끝냈습니다, 캐스팅부터. 그래서 유튜브 시대에 이 두 케이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튜브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기존 질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교훈적으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대 변화가 요즘 굉장히 빠른데 시대 변화의 위협은 두 가지 패턴으로 옵니다. 하나는 블랙스완, 하나는 회색 코뿔소 방식으로 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블랙스완은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뭐 9.11이라든지 또 하나는 코로나 같이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어떤 미디어나 트렌드의 변화는 회색 코뿔소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회색 코뿔소가 저 멀리서 1km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협으로 덮칠 것 같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다 봐요. 근데 왜 회색이냐면 역광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어렴풋이, 그래서 다 알아요. 코뿔소의 위협이다, 위협이다. 그런데 아무도 안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튜브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코닥이라는 큰 옛날의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하고도 상용화시키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의 성공 신화, 아날로그 신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가 지금 왔음에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진짜 대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싸이가 빌보드 1위를 못했고 2위만 칠주했어요. 근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 했거든요. 지금 캐대언의 골든이 영국 오피셜 차트 1위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OST 개념이고 직접 케이팝 아티스트는 BTS나 블랙핑크 모두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가장 유일하게 싸이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보수적인 차트에 1위를 했는데 왜 빌보드 차트 1위를 못했을까? 지금 BTS나 케이팝 가수들은 보면 빌보드에는 오히려 1위를 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당시에 수십 년 된 관행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빌보드 차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이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빌보드가 수십 년 바꾸지 않았던 규정을 바꿉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이라면 싸이는 적어도 5, 6주 정도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회색 코뿔소의 오류를 겪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고, 앞으로 케이팝의 과제는 뭘까? 이제 글로벌 현지화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팝이 아니라 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태리 스파게티가 이태리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글로벌화되면서 앞에 이태리자가 빠집니다. 그냥 스파게티로 우리가 부르지 이태리를 붙이지 않죠. 자, 팝은 어디서 생겼죠? 영국의 브리티시 팝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글로벌화되면서 A팝, 아메리카 팝이 되지 않고 그냥 팝이 되었어요. 글로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고유성과 만나면서 K-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K-팝이라는 고유성 있는 고유 명사가 이제 보통 명사 팝으로 글로벌로 나가는 과정에서 K자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또는 한국에서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주체는 한국에서 기획을 하고 거버넌스는 한국이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판을 해외에서 시작하는 팝의 실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케이팝 시장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 그 문턱 앞에 있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덕에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교수님도 체감하시나요? 굉장히 체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케이팝 비즈니스 과정을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렇게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글쎄요, 많은 교수님들 또 이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좀 친해지면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렸어요. 딴따라 비즈니스 가르친다고.
라떼는 말이야 뭐 이 예술이라는 것은 문화를 이렇게 고품격 가르치는데 뭐야 케이팝.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보면 아직도 대중문화를 평해하는 이 시선이 문화 전반에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미디어를 가르치고 대중문화를 하는 신문 방송학에서도 보면 정치나 대중문화를 감시견으로서 비판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대중문화를 경영이나 산업적 관점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고, 우리는 이제 걸음마를 하는 단계라고 이제 보는데, 그때는 힘들었고 구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케이팝 덕분에 저도 뭐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케이팝이 글로벌화되니까 저도 글로벌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NHK에서 되게 유명한 방송이 있어요. 뉴시라고 입시 관련된 다루는 이제 방송인데, 쇼양 프로예요. 쇼와 교양이 같이 있는 프로인데 세계 명문 대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인기를 방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대학의 시스템을 이렇게 간접 체험해 보고 그 대학에서 뭔가 문제를 내고 학점을 주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제가 인제 출연을 하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 그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MIT,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아시아에서는 홍콩 대학, 이런 명문 대학을 했는데 국내 대학은 두 곳을 소개했어요. 서울대학, 또 국내 1 호니까. 그다음에 저희 동아방송예술대학을, 거기서 또 케이팝 분야를 특화해서 소개를 했어요. 야, 일본에서 케이팝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구나. 그만큼 일본에서 궁금해하고 한국의 케이팝 시스템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 찾아와서 저하고 뭐 한 3-4 개월 동안 긴 작업을 통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 관심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좀 스핀오프 돼서 제가 인제 지난달에 계속 그 일본 대학생들 한국 방문하면 케이팝 비즈니스 특강 계속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인제 녹화 끝나고 내일 모레 되면 이제 홍콩 대학생들도 한국에 오면 이렇게 특강하고, 또 제가 내년에는 일본에서 가서 투어 강연도 하고, 또 뭐 방콕에도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덩달아 재밌게 활동하고 케이팝 위상 때문에 그 수혜를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육 한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리면 미국의 인제 아이비리급 대학에서 또 인제 먼저 연락이 와서 케이팝 비즈니스 강의 이제 시스템 이런 강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뭐 제가 강의도 했는데 더 적극적인 제안도 좀 받고, 그래서 교육 한류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학령 인구도 좀 줄어들고 대학이 위기라는 지금 언론 기사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이런 유학생들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 트리거로서 이런 한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요즘에 또 있잖아요. 전 세계를 돌면서 또 온라인을 교육시키고, 이런 개념도 교육 한류로서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체험했던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한 언론사 회장님이 계세요. 케이팝에 그 관련된 큰 권위 있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하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든요. 이제 그 시상식 문화대상에 한 6년 전인가 BTS가 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심사를 하면서도 상을 받아줘서 솔직히 감사하다. 수상하면서 저희가 영광인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도 뭐 아이돌과 같이 사회도 보고, 재작년에는 NCT 또 이렇게 제가 시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우디에 비즈니스차 출장을 간 적이 있대요. 거의 뭐 수천억 관련된 이런 부분을 투자받는 조건 때문에 막 브리핑을 준비해서 사우디에 갔는데, 사우디 가면 우리가 떠오르시는 분 있죠. 미스터 에브리띵 빈 살만. 빈 살만은 비즈니스 투자와 관련돼서 세계 전체를 좀 관장을 하고, 그 사촌 형님인가 그 왕족분이 있는데 그 내부에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분을 역할을 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왕족들이. 그래서 갔더니 인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을 하죠. 브리핑을 해서 수천억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투자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 같은 왕족인 내 동생, 여동생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케이팝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서 케이팝 얘기를 슬슬 하다가
BTS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때다."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BTS에게 상을 줬던 그 사진을 딱 보여줬대요. 그걸 딱 보고 게임이 끝나 버렸대요. 케이팝 얘기 실컷 하다 그냥 사인하고 뭐 비즈니스 그냥 하고 화기애애해 끝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우리 케이팝을 생각하는 거 훨씬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 블랙핑크의 사례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영국에서 훈장 받았던 거, 질 바이든 여사가 초청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런 것들. 그때도 제가 보면 어 외교 이슈 때문에 문화가 너무 튈까 봐 뭐 이렇게 하다가 우선순위 때문에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되면서 못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교관보다 이런 문화 외교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BTS가 유엔에 전설하는 것들. 그래서 문화 얘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래 상어는 상어고 상어 고래는 고래잖아요. 다르거든요. 문화 외교는 문화를 수단으로 외교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케이팝 대단해 대단해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문화가 중심이 돼서 외교 문화로 돼야 됩니다. 외교 문화가 돼서 문화가 주체가 되는 것은 프랑스입니다. 제일 힘이 좋아요. 문화부가 프랑스에 제일 힘이 좋아요. 제일 대우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문화부가 제일 막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문체부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제도를 바꾸려면 법무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뭐 출입국 관리소 문제도 있고 또 기재부하고 연결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러면 문화부가 굉장히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좀 문체부가 대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외교 문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문화 외교관의 역할들을 더 살리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닭 등 한국 건기식이 해외에서 큰 인기인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궁금했어요. 불닭 대박이 났잖아요. 우리 아들도 매일 뭐 불닭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상에 챌린지도 올리고 이런 친구들을 봤는데 일단 불닭과 건강기능식, 건기식은 되게 결이 다른 상반된 음식이에요. 근데 불닭도 인기 있고 건기식도 인기 있고 뭐 한 식품 대기업 같은 경우 이거 패키지로 같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두 음식이 다이어그램으로 딱 그려 보면 불닭, 건기식 이렇게 교집합으로 중간에 공통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즐거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이 다른 두 개의 즐거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불닭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즐거움이 있고 건기식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감의 즐거움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쾌감과 행복감은 결은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즐거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닭을 먼저 살펴보면 이 불닭의 매운맛은 사실 마케팅에서 불리합니다. 해외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이.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편화시켰냐면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라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포장한 게 아니라 매운맛이라는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챌린지 문화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표정, 이걸 챌린지 도전 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잘 사는 먹방과 챌린지 이런 문화로 만들어서 SNS에 최적화된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기식은 이런 불닭같이 중독적이고 단기적 쾌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준다는 점에서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초적 즐거움과 건강한 이런 즐거움 이 두 요소가 정반합을 이루는 이런 균형 감각이 어쩌면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K 콘텐츠 팬덤이 K푸드 해외 소비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많이 미치죠.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일단 문화 산업은요. 다른 산업하고 좀 달리 결합성을 가집니다.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하고 접목되고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부가성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요.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되는 게 많아요. 음식과 결합되면 이터테인먼트, 교육과 결합되면 아까 교육한류 얘기했죠. 에듀테인먼트, 스포츠 결합되면 스포테인먼트. 폴리테인먼트 정치와 결합되고 요즘은 정치인들이 많이 출연도 하잖아요. 그래서 K 콘텐츠의 성공은 푸드 소비의 확장성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팝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K-팝이 뜨면 일단 콘서트
디저트를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체류용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 자연스럽게 숙박이 증가하고 외식과도 연계되면서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체험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또 홍보하게 되는 거. 그래서 케이팝의 낙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K 콘텐츠는 항상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문화 할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나 로컬 문화의 고유성이 해외에 이렇게 이해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글로벌 마케팅을 하면 쉽게 이해시키고 빠르게 확산되고 한 번만 봐도 이해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낄 수 있는 이런 직관이나 본능적 코드를 탑재하는 것이 K 콘텐츠의 문화 진입 장벽, 문화 할인 현상을 극복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K 콘텐츠에 탑재되는 이런 직관과 본능 코드는 첫 번째는 이성적 매력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의 또는 타 콘텐츠에 등장하는 이성의 매력은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웃기는 펀 코드입니다. 강남 스타일 떠올려 보시면 그때 남녀노소 어느 문화권에서든 딱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웃기잖아요. 그럼 몸개그처럼 웃기는 거. 이게 바로 문화를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직관 코드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공감의 서사입니다. 원래 서사는 직관과 본능 코드 아니거든요. 언어나 서사는 이해시키려면 번역해야 되고 풀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문화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서사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공감과 소통의 서사는 직관성을 띈다는 거예요. 바로 BTS의 청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BTS가 대단하고 단순한 싸이의 그런 웃긴 코드나 섹슈얼리티, 이성적 매력 코드가 아니라 서사를 가지고 문화의 진입 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음식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도 음식 같이 먹으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이 식감이라는 거 오감에 들어가는 본능에 속하거든요. 구체적인 컨텐츠 사례를 들면, 자, 대장금이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거, 한국 전통 소재라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것, 그러니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요소가 가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가지는 공감하기 쉽고 보편적인 것, 그 맛이라는 직관성은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내 속에 그런 코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난타도 해외에서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난타가 퍼포먼스인데 어떤 퍼포먼스예요? 넘버벌 퍼포먼스죠. 말이 필요 없는, 바로 이해되는 거죠. 거기에 비빔밥이라는 소재, 한국의 식자재, 부엌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보편적인 공유성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라는 음식은 자국의 음식과 비교하게 되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고, 뚝딱뚝딱 두드리는 소리는 한국의 부엌이나 독일의 부엌이나 미국의 부엌이나 다르지만, 조리기구의 특성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뚝딱뚝딱 소리 나는 것들은 쉽게 이해된다는 거. 그래서 글로벌 확장은 이런 직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산의 세 가지 또 마케팅 방식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동시에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 음식과 관련된 탑다운 방식은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의 치맥 유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지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눈 오는 날에는 치맥이 먹고 싶어." 뭐 이 비슷한 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치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K푸드의 대표가 치맥으로 한참 유행해서 세계적으로 뭐 흥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요 방식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톱스타의 후광 효과가 제품에 즉시 전이돼서 "이건 유행이야."라고 딱 선언하고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스타 마케팅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돼서 음식에 이렇게 확산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버튼업 방식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식이에요. 우영우는 전지현처럼 이렇게 대놓고 좀 미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영우가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김밥을 자연스럽게 먹었어요. 그렇게 튀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아 있었는데,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을 보다가 "이런 김밥이 냉동식품이 있네. 너무 괜찮아."라고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온라인에 확산되고 트리거가 되면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죠. "이거 맞아, 맞아. 우영우 변호사가 먹는 김밥이야."라고 그걸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김밥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서 김밥을 이렇게 통째로 먹는 장면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IP로서 좀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김밥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과 챌린지로 확산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의 주도성과 대중의 주도성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음식은 K 콘텐츠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음식 비즈니스와 K 콘텐츠 비즈니스는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마케팅 시너지 모델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식품 업계와 이 K-팝 업계 이렇게 같이 콜라보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코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K컬처 확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원장에 박진영 대표가 임명된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최초로 민간 주도형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립된 건 최초입니다. 여기에 뭐 정부 10개 부처가 딱 들어왔고요. 제가 아까 좀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문체부만 누른 게 아니에요. 기재부부터 다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민간의 분야별 핵심 기업, 뭐 케이팝, 애니메이션, 영상 이런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들이 어벤져스처럼 쫙 모여서 만든 야전 사령관들의 실무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과는 볼 수가 없었는데,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역시 트렌드에 밟고 아주 이슈 파이팅에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장이 이제 문체부 장관하고 동시에 공동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선 배경을 보면 박진영 위원장은 케이팝 1세대 인기 가수로서 탑 클래스를 찍었어요. 그리고 창작자로서도 한때 국내 저작권 수입 1위에 오를 만큼 굉장히 창작 능력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JYP를 이끌면서 경영 능력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리 경영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 경영 면에서는 국내 선두주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보고서도 최초로 발간을 했고, 그래서 해외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뭐 세계 최고 기업 3위, 국내 1위 이렇게 이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K-팝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 직무를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JYP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뭔가 정말 실무적인 성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해 당면한 숙제는 무엇인가요? 한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박 위원장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세계적 규모의 케이팝 전용 공연장 건립이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저도 언론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 시상식도 보면 이 공연장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해외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마마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아시아 투어를 세계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를 지나갈 때 코리아 패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공연장이 수용 가능한 공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잠실은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고척돔 같은 경우도 야구 시즌에는 좀 힘들고, 상암은 잔디 문제 때문에 이제 임영웅과 아이유 공연 이후부터 이제는 아마 잔디 그라운드석 못 쓸 거예요. 그리고 대관 조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대관 조건이 좀 어렵고, 고향에서 보면 한류 우도로 시작해서 한류 월드로 시작한 CJ 라이브 시티가 있어요. 여기가 최초로 케이팝 전용 공연장으로 우리가 기대를 모아서 생각했는데 8년 만에 백제화됐습니다. 이 뭐 기업과 지자체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이제 캔슬이 됐는데, 그럼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라고 도봉구에 28,000석. 이건 이제 2027년부터 완공돼서 지금 쓸 수가 없고,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굉장히 잘 지었는데 규모나 위치 면에서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공연장은 지금 위원회가 설립이 됐잖아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정부 부처 다 들어왔죠. 민간 들어왔죠. 컴팩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기념비적인 이런 케이팝 위상에 맞는 공연장 건립 꼭 빨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도 글래미 어워즈, 빌보드 어워즈 같은 세계적인 시상식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상식 많이 있죠. 근데 조금 난립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 새로운 시상식이 생깁니다. 근데 마치 뭐 홍보 도구처럼 시상식이 좀 있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요, 정말 모시기 경쟁입니다. 시상식을 할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참여를 하고 또 시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발 받아주세요. 몫이 경쟁이 있어 가지고 시상을 주고 싶은데 다른 데 시상 가서 참여 못하고 그 시상식 날림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좀 권위 있는 시상식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도 미국의 코첼라 같은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장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미국의 코첼라 정말 대중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페스티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매니아층, 마니아 문화로 좀 있습니다. 인디, 락 페스티벌 보면. 그래서 대중성과 좀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 좀 인기 있는 페스티벌이 여름에 그 워터밤이라는 페스티벌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전국에 지역적으로도 되고 아시아 시장에도 좀 이렇게 수출도 하고 있는데, 박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름에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을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워터밤의 모델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코첼라 같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 두 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만약에 좀 어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설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터밤과 코첼라 같은 이 축제 페스티벌을 기획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첼라는 성지 모델입니다. 성지 같은 그 미국의 인디오 사막의 성지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순례객들을 모아서 그 한 곳에 메카를 만드는 온리 원 전략입니다. 그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성지로 몰려들게 하는 전략이고요. 워터밤은 정반대예요. 온리 원이 아니라 에브리 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전략입니다.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전국적으로 그 경험과 테크니컬한 그런 DNA를 전 세계에 똑같이 동시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전략이거든요. 이 두 개가 정반대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콜라보할지 저는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지금 그전에 어떤 위원회들 보면 점잖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기조만 이렇게 얘기만 하고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야전 사령관들이 다 들어왔고 정말 기업에서 선수급들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 주고 싶은데, 실무 기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근데 그 이윤 창출과 K컬처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위원회에서 민간에 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임하는 건 좋지만 이 각각의 어벤져스 같은 이런 정말 옥구슬 같은 이런 빛나는 기업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꿰어져서 K컬처라는 이런 멋진 명품 목걸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리더십을 좀 발휘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도 신사임당 그 채널을 늘 즐겨보고 있고, 채널을 통해서 정말 저도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는데,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준비하려고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